뭐 일단은 제가 저기 막스주의 정치강제학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현재 선생님께서 주로 이제 조금 이론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막스주의와의 그런 관계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명시적으로 다뤄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일단 뭐 제가 저기 두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상이라는 개념을 한 분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자원들을 동원하셔서 발전을 시켜주셨고요. 그다음에 무영 선생님께서는 그 실천적인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막스주의와 페미니즘의 연대 뭐 이 문제를 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러니까 좀 질문 내지는 코멘트 형식으로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연대가 뭐 정록보든 뭐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연대라는 게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대립이 된다. 첫 번째가 이제 분석과 비판의 영역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실천과 대안의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첫 번째 거는 이제 아무래도 주어진 시스템 내지는 구조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그 자체가 어떤 주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반응적으로, 그러니까는 조금 더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그 첫 번째 영역의 분석과 비판, 이것은 이제 그 구조의 작동 법칙 자체를 갖다가 탐구하는 게 될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막스주의 정치형제학은 바로 이 부분에 천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과 대안 부분은 그런 면에서 막스주의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아까 이현전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그 초기 막스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것을 이론의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공부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물론 이 생각이 변했다기보다는 이제 후기로 가면서 이제 첫 번째 문제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현재 선생 발표를 듣고 보니 이를테면 이제 그 구조의 실제성을 부정한다든가 아니면 경제 법칙이라는 걸 어떤 담론의 효과로 본다든가 이런 거에 밀어본다면 사실은 그 1과 2, 그러니까 분석 비판의 영역과 이 실천 대안의 영역이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그 연대의 장이라는 건 그렇게 둘로 좀 나눠본다면은 그 두 번째 부분에 주로 해당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특히 드는 생각이 그 분석과 비판의 영역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가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구분이 일단 우리가 잠정적으로 좀 이걸 가지고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이현진 선생님 발표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간 비판이 그러니까 막스주의 정치형제학에 대한 이 페미니즘 진영의 비판이 그 1 영역에 많이 집중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분석을 하는데 너무 이거 남성 중심적으로 돼 있고 뭔가 생산만 강조했지 이 재생산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고 등등의 이런 비판은 다분히 이 분석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실천과 대안의 영역에서 주로 어떤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첫 번째 영역이 그러니까 이 실천 대안 영역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1번이 2번을 갖다가 조건 짓는 형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좀 무영 선생님한테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 협동조합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실천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면은 틀림없지만 어떤 보건의료의 산업화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현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관행들이랄까요? 그리고 의료의 어떤 공공성의 정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경제 구조, 사회 구조적인 이슈들인데요.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의료 생업의 가능성이라든가 의의 그리고 실현 형태들을 조건 짓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죠. 이를테면은 의료의 공공성 정도가 한국에서 좀 더 높았다면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의료 생업의 뭐 형태라든가 의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변화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은 단순히 그 어떤 이 구조의 문제, 이 주어진 어떤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떤 담론의 효과로 본다라든가 이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심각하게 가지고 간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에서 발전했던 것들을 가지고 기존의 막스주의와 연결시켜서 뭔가 우리가 어떤 좋은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분석적인 지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포괄적이어지고 더 종합적인 방식으로 이게 재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포괄적이어진다라기보다는 중심 이동의 문제로 이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르페브르를 이렇게 도입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르페브르의 일상에 대한 그런 논의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막스주의 정치영제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실은 페미니즘에서 비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막스주의 정치영제학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생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뭐 상품의 가치 문제라든가 자본 인노동 관계에 입각한 자본주의자 착취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 과정, 자본 축적, 그다음에 잉여 가치의 어떤 각 자산 계급 간의 분배 뭐 이런 문제들에 기존의 막스주의 정치영제학이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고 그 외에 어떤 재생산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그런 부분에는 조금 소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에 사실은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르페브르의 일상론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비판에 입각해 있다라고 본다면 근데 만약에 그런 비판이 이게 적실하게 되려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어떤 좀 더 종합적인 틀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틀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색해 보인다. 그러니까는 그런 생산보다 생산뿐만 아니라 재생산도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재생산이 좀 더 불비례적으로 그러니까 재생산이 좀 더 강조되는 방식으로 이게 중심 이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는 사실 뭐 막스주의 진영 내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죠. 막스가 과연 재생산의 의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냐. 예. 근데 이제 이현주 선생님 발표에서 나오듯이 사실 그걸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듯이 이러한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재생산의 문제를 자신의 이 막스주의 정치형제학 그 이론 틀 안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막스주의 진영에서 이 막스 앵겔스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백하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다 이런 걸 갖다가 증명하는데 굳이 이렇게 뭐 힘을 쓸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왜 막스와 앵겔스가 그런 재생산 문제를 자신들의 주된 틀에 어떤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건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누락된 건 재생산만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막스는 정상적인 착취를 훨씬 넘어서는 초과 착취가 자본주의 경제에 만연해 있음을 잘 알았지만은 사실은 자본론을 보시면 모든 분석이 정상 착취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논자들은 막스 시대에 국가가 경제적으로 별다른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막스가 국가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막스의 침묵, 국가에 대한 그런 침묵을 정당화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19세기 중반에도 국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막스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 시초 축적 분석을 보면 19세기가 아니라 이미 자본주의 형성기에 그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나오죠. 하지만 자본론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뭐 금융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세계 시장에서 자본 간의 경쟁 문제, 다시 말해 뭐 제국주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항들에 대해서 막스는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제 이론에 도입하지는 못했어요. 또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쯤 되면은 그런 누락을 갖다가 그런 누락 자체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 막스를 비판하기보다는 왜 그는 자신이 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많은 사항들을 다루지 않았는가, 이걸 갖다가 좀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혹시 이러한 그 막스의 누락이 계획된 것은 아니었는가, 또는 그런 누락을 정당화시켜주고 또는 정당화시켜주고 그리고 이론 발달의 일정한 국면에서 그런 누락된 사항들의 재도입을 필연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방법론적 원칙을 그의 이 정치영제학이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제도입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 전통적인 의미의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가 사실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존의 재생산에 들어갔다고 여겨졌던 활동들이 점차 생산의 영역, 즉 자본활동의 영역으로 포괄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뭐 단순히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를테면 옷을 만들어서 입는 행위, 이것은 생산의 영역인가요? 아니면 재생산의 영역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미 자본론에서조차 생산의 뭐 아마포 이런 거 있잖아요. 저고리 뭐 이런 자본론 1권 1장에 딱 나오는 건데 자본론에서조차 생산의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연히 그것은 의식주의 일환, 즉 재생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건의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무용선생님 발표하고 관계된 부분인데요. 이 또한 엄연히 재생산의 문제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 그것은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발명이라든가 뭐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20세기의 많은 중요한 발명들이 재생산의 어떤 생산으로의 점진적인 편입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재생산이 점차 생산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가는 것이 자본주의 발달의 어떤 필연적인 산물이라고까지 우리는 볼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막스와 엥겔스가 이제 만물의 상품화 경향이라는 태제로 이해하고자 했던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재생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20세기의 소위 복지국가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겉보기의 복지국가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복지국가에 관한 그 학자는 이 복지국가를 갖다가 성격 지으면서 이것이 이제 그 자본의 생산 영역 바깥으로 뭔가 삶을 끌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이 탈상품화 지수라는 걸 이제 내놓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탈상품화 지수, 복지국가가 잘 될수록 탈상품화 지수가 이제 높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복지국가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 재생산의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공공적으로 담당한다는 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복지국가를 통해서 비로소 상품화가,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통해서 상품화가 가장 어려운 어떤 삶의 내밀한 재생산 영역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복지국가에 대한 분석은 분명 제가 보기에는 이 막스주의 정치영제학과 페미니즘이 결합하기 굉장히 좋은 지점인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머릿속에 있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이 복지국가에서는 재생산이 생산을 포섭하기보다는 생산이 재생산을 집어삼키는 형국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현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생산을 중심으로 한 생산의 고려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과연 올바른 전략인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간의 관성을 벗어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좀 허심탄회한 토론과 이 문제 설정, 좀 새로운 문제 설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